뭐, 그럼 저걸 다 당신이 돈 주고 샀다는 거야? 그럼 돈 주고 사지. 저걸 어디서 주워? 아니, 저런 걸 왜 사는 거야? 돈 아깝게. 그냥 공연만 보러 다니면 되지. 내가 당신 취미 생활하는 거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면 하지 말어. 당신 요즘에 집에도 소홀하고 그래도 내가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러면 당신도 적당히 하고 좀 신경은 쓰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뭐? 내가 뭘 신경을 안 썼는데? 솔직히 집골이 뭐야? 나는 당신이랑 마주보고 밥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맨날 입을 속옷도 없고 설거지는 쌓여 있고. 당신 갱년기인 것 같아서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나도 서운하지. 서운해? 내가 평생 가정에 헌신하고 당신이나 자식들이나 밥해 먹이고 그렇게만 살았는데 이제 나도 내 삶 좀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내 유일한 취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취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신경 좀 써야 할 거 아니야. 뭘 신경 써? 밥 차려주라고? 당신이 애도 아니고 그것도 스스로 못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김성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자신의 말년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잘 키웠고 큰 부자는 아니어도 노후 준비도 착실하게 하고 있었기에 막연히 손주들이나 가끔 보면서 아내와 여행 다니며 그렇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평생 함께한 아내에 의해서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60이 다 되어서 트로트 가수인지 뭔지에 빠져 정신을 못 차렸던 아내. 그저 아내의 갱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준 소소한 취미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를 줄 알았다면 진작에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연예인을 쫓아다닌 이후로 집은 뒷전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쏘다니기 바빴고 돈을 평소답지 않게 물쓰듯 썼습니다. 급기야 김 씨 몰래 재산을 처분해버린 아내에게 김 씨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남편인 김 씨는 저버리고 허황된 꿈만 쫓게 된 아내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은 김 씨가 퇴직하기 전인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큰 아들은 결혼을 한 상태였고 둘째 아들도 취직해서 따로 살고 있었죠. 그리고 김 씨가 알고 있는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도 다들 입을 모아 말할 만큼 자식 농사는 잘 지은 듯 했습니다. 다들 명문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취업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김 씨의 아들들은 전혀 김 씨 부부의 속을 썩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뒷바라지가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김 씨는 열심히 일했고 아내도 가정을 위해 살았죠. 김 씨의 아내는 김 씨와 결혼하고 쭉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잘 키울 수 있었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까지 장가 보내고 김 씨도 퇴직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한갓진 노후를 보내며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좋은 편이었죠. 당신 오늘 일찍 와? 퇴근하고 바로 오지. 그래도 7시 넘지? 그렇겠지. 왜? 아니, 그냥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아니면 낮에 친구라도 만나고 와. 친구가 어디 있어? 아니면 처형이랑 만나서 커피라도 마시던가. 언니 요즘 바쁘대. 아이고, 알겠어.
최대한 빨리 올게. 요즘 들어 부쩍 심심하다거나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도 다들 독립하고 김 씨가 출근하면 집에 혼자 있으니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들과 같이 살 때도 그렇고 한참 오래전부터 집에 혼자 있는 게 일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내도 즐겼고 말이죠. 갱년기 아니에요? 큰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뜻밖의 말을 듣고는 김 씨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가? 자꾸 그런 말을 하네. 기운도 없는 것 같고. 두 분이서 같이 여행도 가고 해보세요. 주말에는 충분히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나 싶어서 아내에게 바닷가라도 갈까 하고 물었습니다. 웬 바다? 1박 2일로 놀러 가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그런데 아내는 어쩐지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멀리 가? 차 오래 타기 싫어. 그러면 근처에 축제 같은 거 하나 알아볼까? 날도 풀리니 전국 여기저기에서 축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아내와 함께 종종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심경에 큰 변화가 왔는지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왜 그래? 그냥 나 너무 늙은 것 같지? 주름도 너무 많고 밥하고 애들 키우느라 청춘 다 지나간 것 같아서 슬프다. 무슨 소리야? 요즘에 50대면 젊어. 아직 30년은 짱짱해. 주름도 하나도 없구만. 다 늙어서 오래 살면 뭐해? 아들의 말대로 정말로 갱년기가 오기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자꾸만 한숨 쉬는 아내를 보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려고 했고 주말에도 어디 안 가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조금 나아진 듯 보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나 이제는 밥 안 해. 뭐? 무슨 말이야? 나 이제 밥 안 하고 살림도 하기 싫어. 힘들어서 그래? 퇴근해서 집에 온 김 씨가 아내에게 되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집안이 평소보다도 어수선했습니다. 요즘 종종 그러더니 정말로 아내는 모든 집안일에 손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냥 내가 뭐 하고 있나 싶네. 평생 이러고 살 거 생각하니까 숨 막혀. 그 뒤부터는 김 씨는 퇴근 후에 혼자서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아침밥은 원래 주스 한 잔 먹고 말았지만 저녁밥까지 해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요리를 하려니 귀찮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늘었습니다. 여보, 와이셔츠가 안 보이네. 옷장에 봐. 안 보이는데. 모르겠어? 찾아봐. 아내는 침대에 누워서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고서는 어제 입었던 와이셔츠를 찾아서 다시 입었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런 것이야 알아서 한다지만 모든 집안일을 김 씨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요즘 자꾸만 김 씨에게 피곤한지 묻는 이유도 차림이 점점 꼬질꼬질해져서 그런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쩔 땐 양말도 없었고 빨래를 김 씨가 돌려서 널어놔도 집에서 종일 있으면서 빨래를 걷어놓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집안 꼴이 점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종일 누워있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놀아. 뭐 하고 놀아? 정할 게 없으면 처형이랑 나가서 쇼핑이라도 하던가. 김 씨는 아내가 심적으로 많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들어오면 한숨이 나왔지만 자신이 좀 더 움직이자 싶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게 몸이 병든 것보다 무서우니 말이죠. 이모부, 잘 지내세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처조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들었는데 이모가 좀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요. 이번 저희 엄마 생신에 콘서트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모도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요. 콘서트? 이모는 그런데 안 가봤는데. 네. 근데 다들 엄청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모한테 깜짝 선물로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모 생신에도 선물 못 드려서요. 엄청 신나고 재밌대요. 기분 전환하고 좋죠. 이거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김 씨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분 전환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되었을 때 김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선영이가 당신한테 선물로 콘서트에 보내준다던데. 콘서트? 처영이랑 오늘 다녀와. 데려다 줄게. 싫어. 갑자기 무슨 콘서트야? 어차피 집에 있을 거면 가서 좀 놀다 와. 노래도 듣고 끝나고 처영이랑 맥주라도 한 잔 마시고 오고. 김 씨가 아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난 알아서 밥 차려 먹을 테니까. 바람 좀 쐬고 와. 김 씨의 닭달의 아내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런 아내를 김 씨가 약속 장소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집 청소부터 했습니다. 그래도 갔다 왔을 때 집이 깨끗해야 산뜻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2시간가량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니 밥 먹을 기운도 없어서 소파에 기대 있다가 설핏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 벌써 왔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이렇게 됐네. 어땠어? 무지 재밌었어. 정말 아내의 목소리는 드물게 들떠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 볼도 붉게 상기되어 있는 것이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듯 했습니다. 이런 거 처음인데 사람들이 왜 가는지 알겠더라. 다행이네. 그러면서 아내는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더니 얼마나 좋았으면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가봐. 그래서 다음날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엄마가 콘서트 가서 엄청 재밌었다고 그러더라. 그런 거는 어떻게 예매하는 거야? 글쎄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들들도 영화는 봐도 콘서트는 가본 적이 없다며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뒤로 알아서 2번째 콘서트에 갔습니다. 조카도 모르는 걸 보니 어떻게 정보를 얻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있었던 때가 언제였나 싶게 말이죠.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해? 김 씨가 퇴근해서 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아내는 전과 다르게 휴대폰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 우리 모임 사람들. 모임? 생전 모임이라고는 하질 않았던 아내였습니다. 아, 콘서트 같이 갔던 그 사람들? 맞아. 아내는 2번째 콘서트를 다녀오더니 지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콘서트가 어쩌고 하는 게 또 무슨 일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웬일이야, 근데. 나도 이제 좀 바깥 생활도 하고 살게. 애들도 다 키웠는데 내 인생도 즐겨봐야지. 웃으며 말하는 아내를 보니 김 씨는 안심이 됐습니다. 역시나 기분 전환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아내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김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전보다도 더한 듯 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김 씨가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8시가 넘어도 업무가 끝나질 않아서 집에 돌아오니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자,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진이 빠진 손길로 얼굴을 문지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씻어야 하는데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보이는 광경이 참 심란했습니다. 거실 한켠에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를 보자 아내가 저녁을 차려 먹었는지 빈 그릇과 반찬통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집도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틈틈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 씨도 노는 것이 아니니 말이죠. 그때 소파 옆에서 웬 트로트 노래가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김 씨가 두리번거리자 아내의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여기 있는 걸 보니까 화장실에라도 간 모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에게 전화가 오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그 사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터치해보자 보이는 장면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본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어느 가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금화면도 그렇고 화면을 켜보아도 바탕화면에 그 얼굴이었습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들의 나이가 다들 젊어졌다고 하는데 김 씨도 TV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 왔던 콘서트도 이 가수의 콘서트였던 것 같았습니다. 남의 휴대폰 들고 뭐해?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전화가 울리길래 봤지. 이리 줘. 근데 당신은 화면에 그게 뭐야? 외간 남자 얼굴을 해놨어? 김 씨가 농담을 섞어 말하자 아내도 입을 삐죽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외간 남자는 무슨. 그리고 멋있는 얼굴 해놓으면 핸드폰 켤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 어이구, 조카뻘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거든. 김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20분만 같이 청소 좀 하자. 나 지금 바빠. 설거지라도 좀 해, 그러면. 당신 밥 먹을 거 아니야? 당신 먹고 같이 치워줘. 입맛 없어서 안 먹어. 그럼 이따가 치울게. 아내가 그러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는 이제 슬슬 지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전에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했다면 이제는 아내도 시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딴데 온통 정신이 팔려서 말이죠. 그래도 한숨 섞인 웃음만 한 번 짓고는 김 씨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그전처럼 우울한 표정으로 종일 누워만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었다는 걸 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붙잡고 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외출을 해서 콧배기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바람났나 싶었겠지만 그게 아님은 명백했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와? 응. 모임 있어. 이제 주말이면 김 씨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익숙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가수 팬클럽 모임인가 그거? 맞아. 밥 먹고 올 거니까 당신은 알아서 챙겨 먹어. 한 번씩 공연을 가는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점점 도가 지나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어린애들이나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뭐 건전하다면 건전한 취미잖아요. 건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지.
그럼 숨통 좀 트이게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들이라고 김씨 부부의 세세한 이야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니 크게 아내를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오니 현관문 앞에 웬 택배 상자가 있었습니다. 크기도 상당했고 들어보니 무거웠습니다. 거의 끌고 가다시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아내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외출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밥을 챙겨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놓인 상자를 보더니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게 뭐야? 무겁던데. 아, 앨범. 앨범? 사진 정리하게? 아니, 그 앨범 말고? 김 씨가 고무장갑을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상자 안에서 꺼낸 것은 김 씨가 생각한 앨범이 아니고 노래가 담긴 CD 앨범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수십 개, 아니 적어도 100개는 돼 보였습니다. 그게 다 뭐야? 잘못 온 거 아니야? 잘못 온 거 아니야? 아, 여러 사람이 같이 산 거야? 모임 사람들이랑. 아내는 앨범에 열중해 있어서 김 씨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김 씨가 뭘 찾으러 작은 방에 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아들이 몇 년 전까지 쓰던 방이었는데 책장과 책상만 놓여 있는 방이었습니다. 잘 들어오질 않다가 메모지가 있나 해서 들어왔는데 책꽂이에 지난번에 아내에게 왔던 앨범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며 책장이며 온통 가수의 얼굴이 프린트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액자, 인형 등의 장식품이 정신사납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아들들만 있어서 그런지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 포장도 안 깐 상태여서 어디다 갖다 팔려나 싶기도 했습니다. 외출했던 아내가 돌아왔을 때 김 씨가 물었더니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다들 그 정도는 사? 뭐? 그럼 저걸 다 당신이 돈 주고 샀다는 거야? 그럼 돈 주고 사지. 저걸 어디서 주워? 아니, 저런 걸 왜 사는 거야? 돈 아깝게. 그냥 공연만 보러 다니면 되지. 그러자 아내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선 이런 걸 많이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앨범을 100장을 산 것도 다 그 판매량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 취미생활하는 거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면 하지 말어. 차갑게 내뱉는 아내의 말에 김 씨도 화가 났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인형인지 사진인지 이런 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연예인 좋아하는 게 건전한 취미라고 치더라도 김 씨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에 집에도 소홀하고 그래도 내가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러면 당신도 적당히 하고 좀 신경은 쓰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뭐? 내가 뭘 신경을 안 썼는데? 솔직히 집꼴이 뭐야? 나는 당신이랑 마주보고 밥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맨날 입을 속옷도 없고 설거지는 쌓여 있고. 당신 갱년기인 것 같아서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나도 서운하지. 그러니까 아내는 오히려 김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서운해? 내가 평생 가정에 헌신하고 당신이나 자식들이나 밥해 먹이고 그렇게만 살았는데 이제 나도 내 삶 좀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내 유일한 취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취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신경 좀 써야 할 거 아니야. 뭘 신경 써? 밥 차려주라고? 당신이 애도 아니고 그것도 스스로 못해? 아내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자신이 희생하면서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이 하는 일에 신경을 끄라는 시기였습니다. 한껏 찡그린 얼굴을 보니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툰 이후로는 아내는 대놓고 밖으로 돌았습니다. 나 내일 올 거야. 며칠 뒤 아침에 아내가 외출을 하며 말했습니다. 뭐? 어디 가는데? 수혁이네 가? 아들네라도 가는 줄 알고 묻자 아내는 부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공연인지 뭔지를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외박을 하겠다고? 기차가 끊기니까 어쩔 수 없지. 그게 말이 돼? 내가 애도 아니고 외박 좀 할 수 있지.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전국의 공연을 쫓아다닌다며 정말 열심히도 다녔습니다. 외박은 자주 하진 않았지만 김 씨가 아무리 화를 내고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도를 지나치는 행동의 김 씨도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다니면 다닐수록 카드값이 엄청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입이 떡 벌어지게 나온 카드값에 김 씨가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이것저것 사고 콘서트도 가고 그러면 쓸 수밖에 없지. 아니, 뭘 더 사는데? 이미 작은 방은 미어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앨범인지 뭔지도 더 사서 책장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진짜 적게 쓰는 거야. 김 씨가 보기엔 다들 미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작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이건 뭐 산 건데? 백화점에서 찍힌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번에는 조금 우물쭈물하며 변명했습니다. 150만 원짜리 이게 뭐냐니까? 가방. 아내의 말에 김 씨는 휘청거렸습니다. 차라리 아내의 가방을 샀다고 하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방이라는 게 그놈의 가수 생일 선물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다들 그 정도는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전 아내에게 15만 원짜리 선물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큰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뿌리고 다닌다고 생각하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노후 자금을 모은다 생각하고 죽어라 이랬습니다. 우울해하는 아내 걱정에 퇴근하고서도 집안일에 시달리기도 했고 라면으로 저녁밥을 때운 게 몇 날 밤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으로 정작 엉뚱한 사람이 호강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당장 환불해 오라고 하자 이미 줘버렸다고 했습니다. 가방이 없는데 환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 씨가 열이 받아서 작은 방에 들어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버려버리다고 하자 아내가 눈을 뒤집고 소리쳤습니다. 그걸 버리면 집을 나가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는 바람에 김 씨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신용카드를 뺏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생활비는 이제 내가 매주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내가 일 안 한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당신이 회사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덕이야. 전업주부는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알아? 이런 대화도 몇 번째인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김 씨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의 일은 아내와의 일이었고 작은 아들도 얼른 장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와는 어디 멀리 함께 여행이라도 떠날 작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 이 일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큰아들이 결혼할 때 김 씨는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13년 전에 김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과 쭉 일함하며 모아뒀던 돈으로 산 충청도 바닷가에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좀 올라서 지금 가치로는 5억 정도 했는데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주었죠. 작은 아들도 똑같이 지원해 준 다음에 퇴직 후에 땅을 팔아 노후 자금에 보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이나 예금을 제외해도 적어도 2억은 여유 자금이 있는 것이었죠. 작은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이 나오자 김 씨는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의 땅을 아내의 명의로 샀는데 명의자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잘못 뽑았나 싶어서 처음부터 다시 떼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전 소유자 이름에 아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김 씨가 실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예감이 부디 틀리길 바랐습니다. 아내는 김 씨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마주보고 앉았을 때 아내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뭐야? 그 땅을 팔아버렸다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김 씨의 명의라서 당시의 땅을 살 때는 아내의 명의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함께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을 했지 아내가 김 씨 몰래 그걸 처분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썼는데? 그게 기념관 같은 거를 짓는데 거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투자했어. 나중에 수익 생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야. 아내가 쫓아다니는 가수의 기념관 같은 게 지어지는데 건축비의 일부를 김 씨의 아내가 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대답에 김 씨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애꿎은 방바닥만 손바닥으로 내려쳤습니다. 그걸 다 썼다고 그래서? 얼마에 팔았어?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며 1억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제 값보다 싸게 팔았어도 대출을 제외하고 최소한 3억은 현금을 쥐어야 하는데 1억이 남았다는 건 투자금에 2억이나 썼다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코끝이 시큼해졌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도 들어가 있었고 말이죠. 또 아들 장가 보낼 때 보탬이 될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홀랑 팔아버리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남을 위해 썼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당신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놈이 우리보다 훨씬 가진 거 많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거 2억 보탠다고 그놈한테는 기별도 안 가. 근데 그 돈이면 우리는 노후에 훨씬 잘 살 수 있잖아. 차라리 그거 다 팔아서 자식들한테 줘버리지. 그거를 어떻게?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몰랐습니다. 나도 내 맘대로 2억 정도는 쓸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번 돈이지만 거기에 나도 기여했잖아. 평생 살림했으니까 내 몫으로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 말이 아니잖아.
내가 어디 가서 2억 엉뚱한 곳에 쓰고 오면 당신은 잘했다고 할 수 있어. 엉뚱한 데라니. 내가 평생을 내 삶도 없이 살았는데 말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도 못해? 나한테 마음의 안정을 주고 위로가 되는 일이야.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떻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이제 그게 내 삶의 이유야. 삶의 이유가 가족이 아닌 연예인에게 있다는 아내. 그 말을 듣자 김 씨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을 직감했습니다. 아니, 되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안 아들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가 이 정도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결혼 자금의 출처를 가족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땅을 팔아서 써버렸단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분개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아내의 행동에 말이죠.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김 씨 부부의 재산은 자식들에게 돌아갈 텐데 그걸 엉뚱한 사람에게 써버린 것은 충분히 화낼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신 그거 땅 판 돈, 그거 가지고 나가. 뭐? 1억 남았다며? 그 돈으로 집을 구하던지 아니면 그것도 갖다 바치던지 알아서 하고. 투자한 거 수익 나와서 부자 되면 부자 된 대로 살고. 모르겠다. 당신은 이제 당신 갈 길 가. 당신 삶 살고 싶다며. 그래.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놔줄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당신 그 돈 다 합치면 3억이 넘어. 그 정도면 됐지. 둘째는 내가 마련해서 결혼시킬 테니까. 서로 억울할 것도 없잖아. 그럼 이혼하자는 소리야? 그래. 이렇게 깔끔하게 갈라서자. 아내가 잠시 말이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편하게 가수를 쫓아다닐 수 있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 원하는 대로 살기는 힘들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은 긴 결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참 허무하고 이상한 이유로 말이죠. 아내는 자유를 찾아겠다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이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의 결혼식에는 둘 다 혼주석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아내를 볼 일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 결혼 자금은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서 대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적금을 들어놓은 것도 조금 있었고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으니 충분히 혼자 살 노후 준비는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헛헛했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하니 정신을 놓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그 돈을 줘버린 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그만큼 가족에게 헌신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부 사이의 끝은 났지만 이걸로 완전히 미련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보내드렸는데 그동안 아내와는 간간히 교류를 하며 살았던 자식들이니 아내와 아들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며느리한테 부끄럽게 살지는 말어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차단해버렸습니다. 한때는 죽을 때까지 함께 활동반자였지만 이제는 그저 남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묻지는 않고 보자마자 밥 타령이야? 뭐, 밥 타령? 그래? 그리고 당신도 나도 은퇴해서 집에 있는 건 똑같은데 왜 나한테만 밥을 차리래? 밥을 여자가 해야지. 내가 해, 그럼? 밥하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유명한 요리사는 다 남자거든? 아프다 그래서 아침밥 대충 해도 봐줬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봐줘? 안 봐주면 어떻게 되는데?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라도 해놓으면 자기만 홀랑 먹어버리고 나는 남은 거나 주워 먹고 말이야. 그래 놓고는 밥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참나, 남이 해준 건 술술 잘 넘어가지? 자기 손으로 해 먹어야 힘든 줄 알지? 라면밖에 못 끓이면서 밥하는 게 쉽네 어쨌네 하지 말어. 이제부터는 당신 밥은 당신이 해 먹어. 뭐, 어디 가서 물어봐라.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도 못해. 남편 밥 해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창피? 그래? 어디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창피한 건지. 어지간히 해. 당신이 소야? 아니, 소도 당신보다는 덜 먹겠어. 그리고 당신 입만 입인 거 아니야?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그리고 항상 나한테 손잡다고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해 먹어. 나도 나 먹고 싶은 거 알아서 해서 먹을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선명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손 씨의 남편은 젊었을 적부터 먹는 것에 관한하는 유별났습니다. 많이 먹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이 앞에 있으면 아내고 자식이고 없을 정도로 식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했을 때는 부끄럽지만 음식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맞벌이했던 젊은 시절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손 씨도 남편도 은퇴를 하고 60대가 되니 지옥이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매끼 손수 차려야 하는 양이 남들의 서너 배는 되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남편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자기 입만 입이고 손 씨의 입은 주둥이로 아는 듯 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손 씨도 이제 이런 이기적이고 무심한 남편과 사는 게 지쳤습니다. 갈라설 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손 씨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딸 둘 모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손 씨는 6년 전에 무릎을 다쳐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2년 전까지 일을 하다가 퇴직했죠. 그러니 이전 전부터는 손 씨 부부 모두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벌어둔 돈으로 이제 아끼며 잘 살자 싶었지만 손 씨는 최근에 새롭게 취업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붙어 있는 것보다 그게 정신 건강에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 남편과 있으니 이건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인지 아니면 곰을 키우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결혼시켜놨으니 이제는 편히 쉬면서 소소하게 살아가면 되겠다 싶었지만 남편 때문에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기 전 젊었을 때부터 느꼈던 바이지만 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먹는 것에 있어서는 말이죠. 남다른 대식가인 것은 평생에 걸쳐서 깨달았지만 퇴직하고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으니 그걸 손 씨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면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하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손 씨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자 손 씨의 노후를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차렸어. 배고프다고 했잖아.
어제부터 굶었는데. 이것밖에 안 하다니. 먹고 남으면 저녁에 또 먹으려고 넉넉하게 했어. 넉넉. 아무튼간 손이 작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귀여움 못 받아.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서 귀여움을 받아? 얼른 앉아. 내시경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굶은 남편이 병원에 다녀온 뒤 차린 밥상을 보고서는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밥상이 상당히 초라할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보통 4~5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모든 접시는 다 대접이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두부 부침 8장, 콩자반, 무생채, 가운데에는 큰 냄비에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남편은 이걸 전부 한 끼에 먹었습니다. 손 씨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서 젓가락을 들었다가 몇 번 반찬을 집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늘 넉넉하게 한다고 했지만 남편의 전투적인 식탐 앞에서는 초라한 수준인 듯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다 먹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손 씨가 숟가락을 들어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돼지고기를 뜨려고 하자 남편의 숟가락이 얼른 다가와 낚아채갔습니다. 손 씨가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이 먹던 말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니 손 씨는 오히려 입맛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식사가 끝나가자 손 씨는 한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2끼는 먹어야 하는 양을 했는데 남편에겐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비워진 접시들을 보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당장 다음 끼니의 반찬을 전부 새로 해야 하니 머리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당신 참 신기하다. 뭐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속 안 부대껴? 많이 먹긴. 왕년에는 이렇게 하루에 4~5끼도 먹었어. 과장인 듯 하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손 씨가 직접 보고 살았으니 말이죠.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여전한지 몰랐습니다. 손 씨부터도 나이가 드니 입맛이 떨어지고 많이 먹으면 종일 속이 좋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인지 단순히 손 씨의 남편만 그런 건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2~3끼에 나눠서 먹으려고 한 거야. 매 끼마다 반찬하는 거 힘들단 말이야. 그것도 매번 새로운 반찬들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손 씨의 푸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밥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밥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그게 어려운 일이면 나가서 일은 어떻게 했어?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고 싶네. 그리고 당신이 보통 먹성이야? 먹성 얘기가 나오자 남편도 찔끔했지만 여전히 밥하는 게 뭐 대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무릎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보다 일찍 은퇴해서 5년 동안 집에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꼭 부엌대기한테 말하듯이 하는 남편에게 열이 받았습니다. 늘 저럴 때마다 숟가락으로 한 대 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평생 맞벌이 하면서도 늘 아침 저녁을 챙겨주니 남편은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지고 볶고 뚝딱하면 완성된 요리가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원래 요리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요리가 싫었습니다. 남들처럼 말이야. 일주일치 식단을 딱 짜가지고 계획성 있게 차려. 맨날 무슨 반찬할까 머리 아프다고 투덜대지 말고. 기가 막혀서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대꾸해봤자 1절, 2절, 3절, 4절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냥 남편이 많이 먹는 것으로 괴롭다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손 씨가 지긋지긋해 하는 것에는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손 씨 남편은 자기 입만 입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손 씨 말이죠. 손 씨는 그저 밥만 차려주는 존재로 알고 있는지 한 번을 챙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꼬막 사왔다? 웬 꼬막? 내 생일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그러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고작 꼬막이야?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태 손 씨가 좋아하는 음식도 뭔지 모르면서 말이죠. 빈정이 상했지만 맛있게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먹을 것도 생각해서 가장 큰 접시에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양념도 올리고 뿌듯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식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치 좀 새로 꺼내서 먹자. 잠깐만. 김치 냉장고에서 꺼내올게. 손 씨가 다용도실에 들어가서 김치를 꺼냈는데 때마침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못 가서 미안하고. 아냐? 바쁜데 뭘 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해 먹어? 오늘 시장에서 꼬막 사와서 지금 먹으려고 밥 차리고 있어. 꼬막? 엄마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도 너는 아는구나. 알지? 손 씨는 다용도실에 서서 딸과 1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아, 엄마 밥 차리고 있다고 그랬지. 얼른 드세요. 끊을 테니까. 그래. 김치 꺼내러 왔다가 계속 있었네. 생신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손 씨는 딸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김치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칼로 썰어서 접시에 담아 식탁에 두었죠. 이제 밥만 푸면 되겠다 싶어서 돌아서려는데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 왜? 양손으로 들고서 꼬막을 발라 먹던 남편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탁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있던 꼬막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빈 껍데기가 또 다른 산을 이루고 있었죠. 이거 다 먹은 거야? 뭐 하는데 김치 꺼내러 가서 이제 와? 전화가 와서. 근데 이거 혼자 다 먹었어? 왜? 냉장고에 더 없어? 방금 해서 식탁 위에 둔 걸 뻔히 알면서도 묻는 남편. 손 씨는 허탈해서 밥을 가지러 가는 것도 잊고서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느라 밥도 없이 먹어서 무지 짜네. 얼른 밥 좀 줘. 손가락을 쪽쪽 빨며 말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눈앞이 벌개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손 씨를 의아하게 쳐다본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아, 밥 안 먹어? 국도 다 식었네. 이것도 데펴와. 당신,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생일이라서 사왔다고 했잖아. 아, 앉아서 먹어. 먹으면 되지 왜 또 그래? 당신이 다 먹었잖아. 여기 있잖아. 뭘 다 먹었다고 그래? 꼬막이 몇 개 남아있지도 않은 접시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말하는 남편을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길래 내가 항상 말하잖아. 음식 할 때는 넉넉하게 좀 하라고. 뭐 먹어보려고 하면 없어. 난 또 냉장고에 더 있는 줄 알았지. 내가 생일에 뭐 당신한테 미역국을 끓여달래? 아니면 선물을 달래? 나 먹고 싶은 거 해서 먹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 누가 못하게 해? 고작 꼬막을 제일 좋아하냐고 비웃었으면서 그걸 당신 혼자 먹냐? 아거 참.
진짜 먹을 거 가지고 쪼잔하게 그러네. 남편은 손 씨를 비난했습니다. 손 씨도 늘 음식을 하면 대접으로 많이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걸로 서운할까봐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먹는 걸로 사람을 서운하게 하는 게 자신이라는 사실을 남편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많이 하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전부 남편의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로 덜어놓아도 자기 것 먼저 다 먹고 손 씨의 몫을 뺏어가는 것도 예사였고 냉장고에 따로 넣어놔도 다 꺼내 먹었습니다. 남편은 빈정이 상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잠시 뒤에 스스로 밥솥에서 밥을 퍼다가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곰과 함께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간 밥 좀 해주는 거 가지고 유세는 궁시렁거리며 밥을 퍼먹는 남편에게 손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당신이 차려서 먹어. 뭐 밥 해주는 걸로 유세 떠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직접 해 먹어. 그러면 치사스럽지도 않고 좋네. 그러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한다. 가장을 이렇게 대접한다. 저렇게 대접한다 해가면서 말이죠. 손 씨의 생일에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 씨도 내 손으로 밥 해주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속으로 궁시렁거리고 말았겠지만 하필이면 생일에 그런 취급당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손도 못 댔던 게 무척 서운하고 서러웠습니다. 무심하고 이기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남편한테 평생 밥 차려주고 핀잔을 듣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부엌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손 씨가 밥을 안 차리니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는 모양인지 후라이팬이며 냄비며 다 꺼내놓고 뒤적거렸습니다. 신경 쓰였지만 모르는 척 앉아서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에이씨 해가면서 한참 씨름하더니 라면 냄새가 났습니다. 한 20분 뒤쯤 다 먹었는지 싱크대에 냄비를 두는데 어찌나 세게 두던지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밥 한 끼 차려 먹지 못하면서 그동안 손 씨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했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먼저 들어가고 손 씨도 부엌에 들어가 미역국을 데우고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을 만큼 적당히 차려 먹으니 차라리 좋았습니다. 그래도 생일을 이렇게 보내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남처럼 대단한 축하는 못 받아도 둘이서라도 단란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말이죠. 흔한 케이크 하나도 없는 식탁이 초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손 씨는 큰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새 하소연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계속 전화하는데 나도 힘들다, 엄마. 어지간하면 화해하고 밥하는 거 힘들면 반찬 같은 거는 적당히 좀 사 먹으면 되잖아. 저녁 내 시달렸는지 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해 먹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거 사서 먹으려면 다시 취직해야겠다. 손 씨의 말에 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니 말이죠. 아무튼 나 이번 명절에는 못 가요. 지난번에 말했지? 그래, 알았어. 명절 전에 웬만하면 화해해. 알겠지? 손 씨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대로 있어봤자 사람을 들들 볶고 못살게 굴 남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못 갈 싸움이었습니다. 얼른 와서 밥 먹어. 밥을 차려놓고 남편을 부르자 모시기는 척 슬금슬금 나와서 식탁 앞에 앉는 남편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하루 늦은 축하의 손씨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명절에 작은 딸네 가족이 왔습니다. 첫째 딸은 바깥 사돈이 칠순이라 여행에 가기로 해서 오지 못했습니다. 명절 당일에 작은 딸 가족이 도착하니 오후 2~3시쯤 되었습니다. 점심은 휴게소에서 먹었다기에 저녁에 먹을 음식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좀 집어먹어. 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음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집어먹고 딸도 사위도 하나씩 집어먹어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어 무침에다가 막걸리 한 사발 마시자. 손 씨는 하던 요리를 멈추고 미리 해두었던 홍어 무침을 내왔습니다. 아직 배고프지 않을 시간이라 손 씨도 같이 자리하려고 하던 요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뒷정리를 좀 한다고 부엌에 있다가 거실로 나가보니 홍어 무침은 각자 접시에 덜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손 씨의 몫은 없었습니다. 작은 딸마저도 어쩜 저렇게 아빠랑 똑같은지 몰랐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내내 준비한 저녁밥을 다 같이 먹는데 손 씨가 올 때까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린 손주들 먹이느라 바빴고 남편이나 사위도 자기 입으로 음식을 밀어넣기 바빴습니다. 사위는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인사 왔을 때만 하더라도 깨작깨작 먹는다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는 식구랑 같이 사니 식성도 바뀌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보다 살도 많이 쪘고 일반 사람들보다도 먹는 양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잘 먹는 사람들이 식탁 앞에 모여 우거구걱 먹는 것을 보자 손 씨는 기가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라고 특별히 음식을 많이 했는데도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 틈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죠. 이럴 거면 차라리 명절마다 한식 뷔페 같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식 뷔페에 가서도 쫓겨날 것 같았죠. 명절이 지나고 손 씨는 감기에 걸려 호되게 앓아야 했습니다. 그거 독감 아니야? 그런가 모르겠다. 힘없이 누워있으니 남편이 옆에 와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냥 병원을 갔다 와. 어제 당신 친구 만나러 갔을 때 혼자 갔다 왔어. 감기약 받아왔는데 잘 안 드네. 그래? 그럼 밥은? 밥? 아침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아, 힘없어서 밥 못 차려. 당신이 좀 차려서 먹어. 아, 누가 나 먹자고 그래? 당신 약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걱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밥은 먹어야 했기에 힘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때 죽이라도 좀 끓여서 갖다 주는 남편이었으면 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손 씨의 몫은 죽이었고 남편도 국 하나에 밑반찬을 꺼내서 주었더니 입이 대빨 나와서 중얼거렸습니다. 밥을 이렇게 부실하게 먹으니까 아픈 거야. 또 이어지는 반찬 타령에 손 씨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몸도 아픈데 남편 투정을 듣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손 씨는 죽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나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새 다른 게 있나 보는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될 때까지 손 씨는 내리 잠만 잤습니다. 몸이 뜨끈한 게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그냥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 갔다 와. 당신이 좀 태워줘야지. 나 이제 나가봐야 돼. 어딜?
아, 당신이 점심도 못 챙겨줄 것 같아서 나가서 먹으려고 약속 잡았지. 그러면 나가는 길에 내려주면 되잖아. 저기 대학병원 가려는 거 아니야? 맞아. 아, 그쪽으로 안 가? 완전 반대 방향이야. 택시 타고 가. 아이고, 시간 다 됐네. 남편은 TV를 끄더니 얼른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올 거니까 갔다 와서 쉬고 있어. 부디 그때까지는 몸을 회복해서 저녁은 제대로 차려달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게 맞았습니다. 기가 막히고 속이 끓었습니다. 이미 쌩하고 나가버린 남편 때문에 손 씨는 혼자 아픈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무심한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매번 이렇게 사람을 섭섭하게 하는지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독감은 아니었고 몸살이 난 듯 했습니다. 손 씨는 병원에 다녀와서 약을 먹고 잠만 잤습니다. 한참 지나니 몸을 흔드는 손길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미 사위는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뭔 놈의 잠을 이 시간까지 자? 오전에도 잠만 자더니. 그러다 곰 되겠다. 집에 온 지 꽤 됐는지 편한 차림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다 못해서 깨운다. 저녁 먹어야지. 그 소리에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자고 일어나서 낮보다는 몸 상태는 좋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몸이 무겁게 축축 처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또 밥을 차려야 해? 그러자 남편 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밥을 당신이 차리지 누가 차려?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먹으면 되잖아. 그럼 국은? 풀떼기만 꺼내서 밥 먹으라는 거야? 아침에도 그렇게 먹었잖아. 오늘만 그냥 그렇게 먹어. 아, 그러면 미리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저녁까지 먹고 들어왔지. 남편이 언성을 높이자 손시도 속에서 울컥해서 대꾸했습니다. 아픈 마누라 밥 챙겨줄 생각은 못하고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쓰이지? 뭐? 또 무슨 소리야?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묻지는 않고 보자마자 밥 타령이야? 뭐? 밥 타령? 그래? 그리고 은퇴해서 집에 있는 건 둘이 똑같은데 왜 나한테만 밥을 차리래? 밥을 여자가 해야지. 내가 해, 그럼? 밥하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유명한 요리사는 다 남자거든? 아프다고 해서 아침밥 대충 해도 봐줬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봐줘? 안 봐주면 어떻게 되는데?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긋지긋했습니다. 옛날 아버지 세대보다도 더한 남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그렇게 살게 냅둔 자신의 잘못인 듯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수도 없이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져준 것이 손씨이니 말이죠. 뭐라도 해놓으면 자기만 홀랑 먹어버리고 나는 남은 거나 주워 먹고 말이야. 그래 놓고는 밥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참나, 남이 해준 건 술술 잘 넘어가지? 자기 손으로 해 먹어야 힘든 줄 알지? 라면밖에 못 끓이면서 밥하는 게 쉽네 어쨌네 하지 말어. 이제부터는 당신 밥은 당신이 해 먹어. 뭐? 어디 가서 물어봐라.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도 못해. 남편 밥 해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창피? 그래? 어디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창피한 건지. 식탐에는 약도 없어. 식탐? 그래? 어지간히 해. 당신이 소야? 아니, 소도 당신보다는 덜 먹겠어. 그리고 당신 입만 입인 거 아니야?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그리고 항상 나한테 손잡다고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해 먹어. 나도 나 먹고 싶은 거 알아서 해서 먹을 테니까.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제 일 안 한다고 가장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 일은 당신만 했어? 나도 똑같은 입장이야. 공평하게 하자면 내가 평생 밥 차렸으니까 남은 평생은 당신이 차려야 해. 근데 당신한테 내 밥 차려달라고 안 하니까 스스로 해 먹어. 그건 어렵지 않잖아. 밥 차리는 게 별거야? 안 그래? 그 말에 남편이 호통을 칠 듯 움찔대더니 혼자 열이 받아서는 뒤돌아 방을 나갔습니다. 어찌나 방문을 세게 닫던지 문이 부서질 듯 큰 소리를 냈습니다. 무섭지도 않아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1시간만 더 누워있다가 출출하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손 씨는 정말로 혼자 먹을 밥만 차렸습니다. 뭐야, 내 밥은?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은 남편이 자신 몫의 밥도 숟가락도 없다는 걸 깨닫고는 화를 냈습니다. 각자 먹기로 했잖아. 손 씨는 태연하게 마저 식사를 했습니다. 딱 손 씨가 먹을 만큼만 했고 반찬은 찌개 하나와 멸치볶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저것 하기도 귀찮아서 늘 이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대신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서 먹었습니다. 남편이랑 먹을 때면 늘 김치만 건져 먹어야 했는데 말이죠. 정말 치사스러워서 못 살겠다.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차키를 챙겼습니다. 또 어디 나가서 먹을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는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누가 뺏어 먹나 급하게 밥을 들이마시는 남편 없이 식사를 하니 평화롭기까지 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히스테리는 늘어만 갔습니다. 끼니마다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뭘 챙겨 먹을 만한 재주는 없으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가 부엌에 뒹구는 라면 봉지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은 모양인데 한 번 먹는데 3봉지는 기본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손 씨가 밥을 차려서 또 혼자 먹자 남편이 거실에서 자꾸만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며칠간 사나웠던 기세는 눈에 띄게 수그러들어 있었습니다. 밥 앞에서는 장사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가 밥을 안 해주니 팔다리 잘린 사람처럼 그러고 있는 게 철양맞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같이 먹자고 말은 못하고 말이죠. 이 나이가 되어서 부인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편에게만 맞춰주고 정말 부엌대기 마냥 살았던 것은 다름 아닌 손 씨 본인이었습니다. 결국엔 얻어먹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하는데 손 씨 팔자를 스스로 꼬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자꾸 먹는 거 가지고 싸워? 애들도 아니고 또 너한테 전화했어? 장난 아니야. 일도 못 하겠어. 이혼한 애 만회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이혼을 해도 내가 하자고 하지. 어이가 없네. 전 씨는 딸이 뭐라고 설득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또 며칠이 지났죠. 그리고 먼저 백기를 든 것은 당연히 남편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이제부터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밥만이라도 좀 차려줘. 살림을 당신이다? 설거지도 그렇고 청소랑 빨래랑 다 할게. 그리고 아, 그리고 뭘 더 해야 되는데. 사과는 해야지. 무슨 사과? 밥 차리는 게 뭐가 힘드냐 했던 거. 내 생일에 당신 혼자만 꼬막 다 먹어버린 거. 아픈데도 밥 차리라고 화냈던 거 등등.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이제는 접시에 따로 담을 거야. 내가 먹는 거, 당신이 먹는 거 다 따로 담을 거야. 내 몫은 절대 손대지 마.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부부끼리. 그게 싫으면 말어. 지금처럼 각자 알아서 해. 아, 알았어. 그렇게 할게. 하면 되잖아. 약속 어기거나 또 여자가 어쩌고 밥이 어쩌고 하면 나도 그날부터 밥 안 차려. 아니, 이 집에서 같이 못 사는 거야. 알겠어? 그러자 남편이 풀이 팍 죽었습니다. 알았다니까. 그러면 밥 차릴 테니까 집 청소 좀 하고 있어.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알았어. 마음 같아서는 혼자 살며 혼자 밥해 먹고 살고 싶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한번 주자 싶었습니다. 반품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말이죠. 너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를 그렇게 대해? 아니, 아버님. 그러면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진작에 발길 끊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는 싫고 잘 해결하고 싶어서 똑같이 하면 어머님이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가씨가 전화를 해서 갑자기 화내고 윽박을 지르는 바람에 그걸 말이라고 해? 수찬이 너는 이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냐? 너는 그래놓고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어떻게 이렇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민선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사정이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다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그러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그동안 네 엄마가 너희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거 하나도 모르지? 나도 더 이상 네 엄마 고생시킬 맘 없다. 그렇게 잘난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유로 받은 지원은 다 돌려줘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조현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시집에서 식은밥을 먹은 며느리. 옛날엔 자주 있는 일이었고 며느리들은 불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은 당하면 시모를 불러내 복수를 하는 며느리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억울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를 차별해서 며느리만 찬밥을 줬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 같이 먹은 식은 밥을 가지고 복수를 했다는 며느리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조 씨의 남편. 조 씨는 그 자리를 도망쳤지만 남편은 오히려 아들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먹던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죠. 조 씨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진작에 그럴 걸 하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를 부모로 생각 안 하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은 이제 조 씨의 집에는 발도 못 들이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같이 살고 있었고 아들은 최근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4살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 같은 구석은 있었지만 적어도 아들보다는 똑부러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부지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죠. 이걸 어머님이 다 차리신 거예요? 수찬이 아빠가 같이 돕긴 했지. 나는 뭐 재료 손질만 했지. 새언니, 엄마가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집에 갈 때 싸가세요.
그래요? 며느리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밥상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차례는 지내지 않지만 그래도 명절은 평소보다도 푸짐하게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잔치상은 잔치상이었죠. 진짜 맛있는데요? 그래? 다행이네. 조 씨는 기분 좋게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따 집에 갈 때 정말로 반찬들을 싸달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들도 어깨가 으쓱 올라간 것 같았죠. 신경 쓴 보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5 식구가 푸짐하게 먹다 보니 식사 후에 설거지거리는 많이 나왔습니다. 요리 안 한 사람들끼리 치우자.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상을 치우는데 그런 딸을 따라서 아들도 그릇을 옮겼습니다. 며느리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다 옮기고 냉장고에 넣고 해. 그리고 제가 거품할 테니까 언니가 헹굴래요? 아니면 반대로. 아, 제가 헹굴게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무척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조 씨가 요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치우고 설거지하고 뭐든 다 같이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죠. 이건 우리가 치울 테니까 너희는 어서 가봐. 기다리시겠다. 네. 그럼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다음 날 아침, 명절 당일이 되었을 때 간단히 식사한 후에 아들네를 일찍 돌려보냈습니다. 사돈네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서 살았는데 아무래도 명절이니 차가 막힐 것 같아서 뒷정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식구 1명 늘었다고 그래도 더 북적북적하고 좋은 것 같네. 그러게. 너도 얼른 결혼해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손주가 먼저 생기겠네.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뜻밖이었죠. 그날 민선이가 진짜 기분이 나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왜? 명절에 와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며느리. 조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나 딸이 실수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인데 설거지 시키셨잖아요. 그 말에 조 씨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설거지? 네. 그래서 시집살이 한 것 같다고. 앞으로도 그러면 명절에 가고 싶지 않대요. 조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혼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들, 딸도 모두 같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많이 서운해했어요. 저는 처가에 가면 설거지 안 하니까. 그 말에 조 씨도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며느리가 서운한 이유는 이해가 갔습니다. 조 씨 가족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며느리 가족에겐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사돈네에서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도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냥 다 같이 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시집살이 시킬 생각 아니었으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 우리도 새 식구가 생긴 게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이해해줘. 네,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는 조 씨도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짐작해 보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인사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은 그만한 대접을 해달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어쩐지 기분 좋은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왠지 좀 더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며느리는 손님 대접을 원했고
그 뒤부터는 며느리는 조 씨의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도 굳이 무언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며느리는 조 씨 가족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명절 때나 보나 싶었는데 아들과 함께 꽤나 자주 찾아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저녁 먹으러 가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그래. 민선이가 엄마가 한 음식 좋아하잖아요. 지난번에 받아간 반찬도 진작 다 먹었고요. 그래. 그날의 일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남편이 알게 되면 좋아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요즘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죠. 설거지는 내가 할게. 며느리와 통화한 내용을 알고 있던 딸은 먼저 나서서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눈치 있는 시누이가 되려는 모양이었고 조 씨로서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와도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손님처럼 생각하면 그럭저럭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싸갈게요. 그래? 불고기 재워놓은 것도 남지 않았어? 그것도 싸줄까? 남편이 옆에서 이것저것 더 싸주라며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해서 언제든지 얘기하고. 네. 그럴게요.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아들은 좋다고 웃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주말에도 종종 왔고 평일 저녁에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멀다 보니 집밥 먹기가 힘들다며 말이죠. 근데 손님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손님이 자주 찾아오다 보니 불편한 마음도 컸습니다. 누구나 손님이 내 집에 자주 온다면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스스로가 대놓고 자신이 손님이라고 하니 조 씨도 며느리를 가족처럼 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딸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원래 며느리들은 시집에 오는 거 싫어하지 않나? 엄마가 해준 밥이 그렇게 맛있나? 시집에도 자발적으로 오는 거 보니까. 그러게 반찬 가게를 해야 하나? 근데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 새언니 오면 엄마도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잖아. 그저께만 하더라도 오빠가 갑자기 온다고 그래서 마트도 새로 갔다 오고. 그러면서 딸은 불만이 있는지 궁시렁거렸습니다. 무슨 손님이 그렇게 남의 집에 자주 와? 그렇다고 뭐 밥 차리는 거 도와주기를 해? 아니면 설거지라도 해? 솔직히 그건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 나 같으면 불편해서라도 내가 설거지 한다고 할 텐데. 새언니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는 오빠도 설거지 안 하려고 하더라. 얄미워.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부분도 많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작 그런 이유로 며느리를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집이 편해서 자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시집이라면 일을 가는 그런 며느리는 아닐 테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한껏 들뜬 상태였습니다. 진짜 축하해요. 이건 제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아가씨. 몸 조심하고. 네. 안 그래도 다음 주부터 일은 쉬기로 했어요. 조 씨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아들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해서 작은 잔치를 했습니다. 딸이 준비한 선물도 주고 꼭 명절 같은 날을 보냈습니다. 상 한가운데에는 딸이 낮에 사온 케이크도 있었죠. 감사해요. 며느리도 기쁘게 웃었고 조 씨는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 씨의 남편은 약속이 있어 집을 비웠고 집에는 조 씨와 딸만 있었습니다. 밥 해야 돼? 아니, 점심 때 밥을 너무 많이 해서 남았어. 그거 먹자. 아빠도 안 계신데 김치찌개만 하나 끓여서 대충 먹을까? 좋아. 다 귀찮다. 반찬도 다른 거 하지 말어. 밥 아직 따뜻하지? 응. 토요일 저녁이라 딸도 일을 가지 않고 무척 편한 상태였습니다. 모처럼 남편도 없으니 그냥 대충 차려 먹자 싶었습니다. 밥솥 코드는 아까 뽑았는데 아직 식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누구 왔나 본데. 이 시간에 누가 와? 내가 나가볼게. 딸이 문을 열더니 새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씨가 현관으로 다가가자 며느리가 혼자서 들어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조 씨가 당황해서 묻자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찬 씨 출장 갔는데 늦게 온대요.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왔어요. 식사 전이시죠? 지금 먹으려고 준비 중이긴 한데 김치찌개만 대충 끓여서 먹으려고. 미리 연락 좀 주지. 그럼 뭐라도 차려놨을 텐데. 괜찮아요. 저는 숟가락 하나만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으며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 혼자 밥 먹기 싫다고 찾아온 며느리를 조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밥상이 조금 초라하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조 씨의 딸이 며느리가 말한 대로 수저를 식탁 위에 하나 더 올렸습니다. 조 씨가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딱새 그릇 나온다. 그래? 잘 됐네. 새언니 아니었으면 밥 남을 뻔했다. 밥을 나눠주고 자리에 앉아서 한술 떴는데 밥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먹을만 했죠. 식사를 마치고 과일까지 깎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는 시계를 힐끔 보더니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저 수찬 씨 올 시간 다 돼가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차 가지고 왔어? 네. 조심해서 가.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새언니 대단하다. 오빠도 없이 혼자 오고. 나 같으면 시어머니 눈치 보여서 그렇게 못했을 텐데. 뭐가 눈치 보여? 좋지 뭐. 수더분하고. 수더분? 새언니가?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딸을 보며 조 씨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딸이 요즘에 오빠가 안 온다며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딸이 없을 때 아들만 중간에 한 번 와서 반찬만 받아간 적은 있었고 그마저도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 씨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들도 바쁘다고 했고 며느리가 임신 초기라 집에서 쉬고 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셔요. 너희 집에서? 네. 아가씨랑 어머님 오시면 수찬 씨랑 넷이서요. 아버님 시골 가셨다면서요. 그렇지. 근데 수경이는 오늘 저녁에 약속 있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어머님이라도 오셔요. 여태 어머님 댁에서만 먹은 것 같아서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며느리가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여태 아들 며느리가 와서 밥을 먹고 간 적은 무척 많았는데
조 씨가 아들네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처럼 며느리가 초대했으니 딸은 못 가더라도 조 씨는 가자 싶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갈게. 네. 그럼 7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이따가 보자. 조 씨가 기분 좋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쩐지 들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초대를 다 한대. 딸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글쎄. 넌 약속 있다고 하니까 수찬이랑 셋이서 먹자는데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겠네. 아쉽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그리고 저녁 7시에 맞춰서 아들네 집에 갔을 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찬이는 어디 갔어? 아, 약속이 있대요. 어? 약속. 셋이서 저녁을 먹자더니 뜬금없이 약속이 있다는 아들. 네. 저희 둘이서 먹으라고 하던데요. 뭐야, 말도 없이 갑자기 약속을 잡아? 미리 말했으면 다음에 왔을 텐데. 조 씨는 이상해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한 약속도 약속인데 말이죠. 저희끼리 먹으면 되죠.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보니 식탁엔 이미 반찬이 다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밥 차리고 있었구나. 네. 뭐 좀 거들까? 내가 밥 풀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조 씨는 며느리가 가리킨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냉동실에서 동그란 덩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랩이 씌워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 밥을 싸놓은 것인 듯 했습니다. 싱크대 옆에 밥솥이 있는데 밥을 냉동해서 먹나 싶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맵기 밥을 새로 해서 먹지 않는 건 알고 있었고 간편하게 얼렸다가 해동해 먹는다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조 씨의 집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젊은 부부이니 이해가 갔습니다. 특히나 둘밖에 없으니 매번 새로 밥을 짓는 게 번거로울 수 있겠다 싶었죠. 며느리는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더니 밥그릇에 옮겨 담고 조 씨의 앞에 두었습니다. 참 간단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편하긴 하겠다. 그렇죠. 조 씨의 말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밥솥에서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취사가 완료됐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펄펄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주걱으로 밥을 한 그릇 푸더니 밥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밥을 식탁에 올려두고 그 앞에 자신이 앉았습니다. 조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며느리의 밥과 자신의 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런 조 씨의 기색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도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더니 뜨거워 보이는 새하얀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밥그릇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조 씨의 앞에는 냉동해 놓은 그대로 동그란 모양의 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은커녕 색깔마저도 며느리의 밥과는 다소 달라 보였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후 불며 먹다가 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안 먹고 뭐하고 있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조 씨도 마지못해 한술 떴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들어갔다 나온 밥은 수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먹으면 먹을수록 안쪽까지 해동되지 않아 가운데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반면에 며느리의 밥은 딱 보아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조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젓가락으로 겉부분만 깨작깨작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조 씨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쩜 이런 경우가 있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맛인지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조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이상하다. 수찬 씨가 어머님 댁에서 가져온 반찬들인데. 밥에 정신이 팔려 보이지 않았지만 며칠 전에 아들 통해서 들려보낸 자신이 싸준 반찬들이 맞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입맛이 뚝 떨어져서 억지로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입맛이 없네.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야무지게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조 씨는 그 앞에 앉아서 며느리가 다 먹을 때까지 먹는 신용만 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어머님 그렇게 안 드셔서 어떻게 해요? 과일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속이 안 좋아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 아, 그러세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조 씨를 배웅했고 어색하게 미소 짓던 조 씨의 표정은 집을 나온 순간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얼굴로 며느리를 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지만 너무나도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새로 지은 따끈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시어머니만 냉동밥을 돌려서 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 데워지지도 않은 밥을 말이죠. 얼굴이 벌개져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돌아올 때까지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엄마, 왜 벌써 와 있어? 표정은 왜 그렇고? 밥이 맛이 없었나? 아니야. 맛있게 먹었어. 무슨 일 있었어? 딸이 조 씨의 얼굴을 보더니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더니 딸이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고? 그럼 그냥 오지 어떻게 해? 밥상이라도 엎어버려야 할 거 아니야? 무거운 식탁을 어떻게 엎어? 농담하지 말고. 일어나, 엄마. 같이 가게? 어딜? 오빠네 집에 가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딸이 너무 화가 난다며 방방 뛰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조 씨가 말리기도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하고서는 통화를 했습니다. 차분해지려고 노력하며 자초지종을 묻는 딸에게 며느리가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새밥 안 드렸죠. 왜요? 왜냐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래놓고 새언니만 새로 지은 밥 먹었다면서요? 지난번에 저 갔을 때 어머님도 식은 밥 주셨잖아요. 그거 복수한 거예요. 똑같이 한 것뿐인데 왜 화를 내세요? 저는 그때 화 안 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조 씨가 어안이 벙벙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니 갑자기 혼자서 조 씨의 집을 찾아왔을 때 김치찌개에다 먹었던 그 밥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에 언제요? 그런 적 없어요. 올 때마다 새로 밥 해준 거예요. 점심에 먹던 밥 남았다고. 그거 주셨잖아요. 그제서야 딸도 기억이 난 듯 했지만 더 황당해할 뿐이었습니다. 그거랑 오늘 같은 경우가 같아요? 왜 달라요? 그거는 새언니가 말도 없이 왔던 거잖아요. 밥 차리고 있는데 우리 대충 먹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괜찮다면서요? 숟가락만 놓으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어느 땐데 며느리한테 식은 밥을 줘요? 도대체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것 같은 며느리와의 대화는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수해서 알려드리려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화내시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죠? 그 말을 들으니 조 씨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거를 너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밥 먹었어. 그리고 찬밥도 아니고 밥솥에 있던 밥이야. 뭐? 복수? 그동안 따뜻한 밥 해먹였던 건 생각 안 하니? 해먹이다니요. 당연히 손님 맞는 입장에서 하셔야 하는 일이죠. 왜 며느리 마음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세요? 저희 엄마는 사위 왔을 때 식은 밥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래서 시집 하나 보네요. 그래서 다 같이 밥 먹자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불렀니? 수찬이도 이 일 알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근데 알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당당해요. 어쩜 이리 맹랑한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전화를 바꿔서 뭐라고 하려는 딸을 말리고 조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는 말을 섞었다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조 씨는 전화를 끊고 차라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따져 묻자 아들이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밖이라서요. 집에 가서 민선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날에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열불이 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서운했던 마음을 조 씨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했으면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을 텐데 그걸 복수해서 깨닫게 해주려고 했다는 말이 기가 찼습니다. 어쩜 저런 무서운 며느리가 있는지 몰랐죠. 밤새 뒤척이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오셨어요? 다짜고짜 묻는 아들. 아니, 이따 점심때 오실 거야. 아, 그래요? 민선이랑 얘기해 봤는데요. 제 생각엔 둘 다 잘한 거 없어요. 엄마도 잘한 거 없으시고. 그러니까 괜히 아버지 아시기 전에 서로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세요. 뭐? 며느리와 통화했을 때보다도 더 황당한 심정이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엄마도 잘한 게 없다고? 그럼 어떡해요? 저도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와이프 편을 들 수밖에 없죠. 민선이도 식은밥 먹어서 기분 많이 상했었나 봐요.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민선이가 갔으면 밥 정도는 새로 해서 주시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괜히 집안 시시끄러워져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미쳤어?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꼭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고 화해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될 때쯤 딸이 아들네에 찾아가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얼굴도 못 보고 돌아왔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조 씨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딸이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쳤습니다. 그렇게 비밀로 하라는 아들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딸이 한 말을 잠자코 듣다가 다시 차키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수찬이네. 걱정되는 마음에 조 씨가 따라 나섰고 딸도 씩씩거리면서 뒤를 쫓았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인터폰을 보고 아들이 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좀 들어가마. 남편이 아들을 지나쳐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었는지 며느리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 씨의 남편은 서 있는 채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수경이가 한 말이 다 맞냐? 수경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건 너희가 더 잘 알겠지.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너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를 그렇게 대해? 남편이 호통을 치자 며느리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그러면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진작에 발길 끊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는 싫고 잘 해결하고 싶어서 똑같이 하면 어머님이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가씨가 전화를 해서 갑자기 화내고 윽박을 지르는 바람에 안 그래도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하는데 놀랐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수찬이 너는 이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둘 다 잘못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식탁 위에 있던 밥그릇을 휙 엎어버렸습니다. 너는 그래놓고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어떻게 이렇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민선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사정이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다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그러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그동안 네 엄마가 너희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거 하나도 모르지? 나도 더 이상 네 엄마 고생시킬 마음 없다. 그렇게 잘난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유로 받은 지원은 다 돌려줘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이것도 도로 내놔. 너희 결혼할 때 내가 마련해 준 거지. 아, 아버지,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민선이 임신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자 며느리가 훌쩍이던 울음을 그쳤습니다. 당장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이 집 내놓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찾아오지 말아라. 그러면 식은 밥을 먹든 쉰밥을 먹든 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제서야 그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누가 봐도 집 때문에 하는 억지 사과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기만 잘했다던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변하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달 안에 집 비우고 나가라. 결혼할 때 축의금 들어온 거 너희들한테 현금으로 다 줬지. 그것도 도로 뱉어.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태어날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화 좀 풀어주세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지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차마 임신한 며느리를 맨몸으로 쫓아낼 수는 없었는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매달 월세 100만 원씩 네 엄마 통장으로 넣어라. 그거 안 넣으면 바로 쫓아낼 거야. 아니, 아버지. 100만 원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어떻게 월세를 받으세요? 120만 원씩 넣어. 그러자 아들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나가. 그러고서 조씨 일행은 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돈 때문에 자식의 사과를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만약 이 집이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저자세로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얼마 뒤에 아들은 며느리와 싸웠다며 작은 짐을 들고 조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일이 발단이 된 듯했죠. 그러면서 이혼안에 만회했는데 조씨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잘못했습니다. 제 대처가 잘못됐어요. 사과 충분히 들었으니까 월세 잘 내고. 너희 일은 둘이 알아서 해결해. 조씨는 아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월세를 120만 원씩 내면 애는 어떻게 키워요?
그것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네 애지, 내 애니? 그러고서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 이혼한다는 말 없이 있는 걸 보니 잘 화해를 했던가, 애초에 이혼할 생각 없이 월세를 안 내려고 조 씨를 설득하고자 쇼를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긴 했는지 다음 달부터 월세 120만 원이 조 씨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아들을 안 보고 지냈습니다. 아들을 보면 며느리도 봐야 할 텐데 그 얼굴을 안 보고 싶었습니다. 손님으로 대하라고 했으니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대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집에 안 들이면 그만인 손님 말이죠. 가족이 아니니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을 듯 했습니다.